결혼 5년 차에 이혼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는 없어요. 결혼하고 애도 낳고 남들처럼 살아야 어른이 되고 철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철이 안 들고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부터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과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거든요. 누구든지 상대방을 존중하고 책임질 마음이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해야 그 후에도 가정을 지키며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제 친구 커플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 친구 남편의 친구가 제 남편이었던 거죠. 남편은 판교에 직장이 있었는데 회사 이름을 말하면 다들 알만한 회사예요. 연봉은 저보다 적었지만 둘 다 직장은 그만하면 탄탄해서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따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귀기 시작할 때는 두 사람 모두 결혼 생각은 당장 없다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저도 결혼에 대해 무서움이 있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사귀다 보니 서로 잘 맞고 남자가 성실하고 착한 것 같아서 결혼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자금을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경제력은 큰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남편 못지않게 저 역시도 말만 하면 다들 아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퇴직하셔서 연금을 받고 있지만 조부모님 때부터 농사 짓던 땅이 개발이 되면서 토지 보상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 결혼할 때 수도권의 30평대 아파트와 5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도 전부 부모님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다른 건 바라는 것 없고 제가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니 그저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셨어요. 우리는 너가 결혼해서 잘 살면 그걸로 만족이야. 다만 너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힘든 일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시어머니 될 사람도 그때 보니까 사람 좋아 보이시던데. 그래도 부모님이 양쪽 집안 형편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을 가능하면 좋은 집안에 시집을 보내고 싶으셨겠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반대하신 적은 없었고 제가 좋다는 사람을 믿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모님께 고마워했어요. 자기가 직장 생활하며 모아놓았던 돈은 3천만 원이 전부였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그 돈을 제게 맡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 말고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일체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형편이 어려운 시댁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고 그저 우리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셨어요. 저희 남편은 지방 작은 도시 출신입니다. 그 동네에서도 외곽에 있는 작고 오래된 집이었고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 화장실이 집 안이 아니라 마당에 있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직도 이런 집이 남아있나 싶었는데 시댁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그 낡은 집 한 채가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깔끔한 도시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 환경에서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버님은 본인이 가진 땅 한 평 없이 남의 땅에서 소작을 지어 농사를 짓거나 동네 사람들 일을 도와주며 생활비를 벌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시댁이 가난한 이유는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술을 아주 좋아하셨는데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의 속을 썩였고 집안 돈을 가져가 탕진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서 술을 마시고 다니니 당연히 여자 문제도 좀 있었고 도박을 하다가 큰 돈을 날려먹기도 하는 등 시어머니가 많이 고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결혼할 때 남편은 자기 집안 상황에 대해서 전혀 숨기는 것이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뭐에 홀렸었는지 남편하고 살면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란 큰 착각을 했었죠. 남편은 처음 자기 집에 인사하러 갈 때도 자기 아빠를 보면 놀라지 말라고 미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그렇게 걱정 속에 처음 만난 남자친구의 가족은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주변 친척들 친구들 중에 그런 가족 유형이 없어서
처음 겪어봤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와 순종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잔뜩 기가 죽어 주눅이 들어있는 자식들까지. 하지만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해심 많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다만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삶에 찌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겪어본 시어머니는 상당히 머리가 좋으셨지만 가부장적인 성격의 아버님 때문에 희생당하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은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도 시어머니에게 면박을 주고 무시하는 언행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놀랐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어머님은 결혼할 때부터 저희 내외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것에 항상 미안해 하셨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갈 때 이것저것 사서 들고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꾸 돈 쓰지 마. 뭘 그렇게 사들고 오니? 다음부터는 이럴 필요 없으니까 빈손으로 와. 별거 아닌 과일을 하나 사서 가더라도 늘 미안해 하셨고, 없는 살림에 저희 먹을 반찬까지 챙겨 들려보내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저희 부부가 시댁에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 너희들끼리 편하게 살면 자주 찾아오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보일까 말까 하냐? 앞으로 신경 좀 써라. 아버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막으셨어요. 그만 좀 하세요. 우리가 집이라도 멀쩡해야 애들이랑 같이 살자는 소리가 나오죠. 애들 불러놓고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사돈댁에서 아이들 편하게 살라고 집까지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죠.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방패막이를 자처하셨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시아버님이 나이가 들기도 했고 제가 시집 온 뒤로 어머님을 대하는 게 많이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며느리 편을 들어주는 걸 고깝게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을 앉혀두고 술을 마시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여자는 남자가 길들이며 살아야 한다. 일단 여자한테 절대 돈을 맡기면 안 돼. 남자가 돈줄을 꽉 쥐고 살아야 여자가 남자를 우습게 안 보는 거야. 이런 소리를 제가 옆에서 뻔히 듣고 있는데도 하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며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 아버지의 말이 맞는 소리라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성격을 아니까 대충 앞에서 맞춰드린 척 했겠죠. 하지만 사람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아무리 자기는 아버지와 다르다고 해도 제가 살면서 느낀 건 남편 역시도 아버님과 닮은 점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원래 신혼부부가 결혼 초반에 많이 싸우기 마련이잖아요. 평생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면 맞춰나가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와 남편이 가장 많이 의견이 갈리고 다툰 이유는 가사 분담 문제였어요. 남편은 집이 그냥 놔두면 저절로 깨끗해지는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은 자기 몸만 깨끗하게 할 줄 알았지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매일 청소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던 때라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를 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하긴 했어요. 또 한 가지 싸울거리는 남편은 아버님을 닮아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결혼 전에야 같이 마시고 다녔으니 몰랐는데 남편은 결혼하고 난 뒤에도 술자리나 친구들 모임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회식도 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해야죠.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 어디 가면 있는 척은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남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술값을 자기가 낸다고 설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이 사람과 싸울 일이 많았죠. 그래도 제가 정해준 선을 넘지는 않아서 일방적인 잔소리로 끝나는 날이 많았어요. 시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지셔서 그나마 다니던 일도 못 다니시고 집에서 삼시세끼를 어머님에게 얻어먹는 와중에 술은 꼬박꼬박 빼놓지 않고 드셨답니다. 어머님이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당뇨 합병증에 고혈압도 있고 간 수치까지 안 좋은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그 자체였는데 제가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고인을 두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 잘 알지만 차라리 그게 잘 된 일 같았어요. 어머님이 늘 아버님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고 먹여 살린 거나 다름이 없으셨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사시려나 생각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니까 싫어도 그냥 얼굴을 봐야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골칫거리가 해결되니까 막혔던 하수구가 뚫리는 것처럼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죠. 친정엄마는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희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너희 시어머니 혼자 되셨는데 너희가 좋은 집으로 모시는 걸 생각해봐. 지금 사시는 집은 화장실도 밖에 있고 불편하시다며. 혼자 사시기 편한 곳으로 이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건 어때? 요즘 영구임대 아파트도 좋은 곳 많더라. 라고 하시면서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 걱정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도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 고집 때문에 집에 돈도 못 들이고 그렇게 불편한 환경에서 사셨는데 이제라도 편한 곳에서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시큰둥했어요. 저 역시 시골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그런데 돈을 들이기보다는 저희 집과 왕래가 쉬운 곳으로 이사를 오시는 게 나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친정아빠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친정아빠는 예전에 조부모에게 땅을 물려받으셨고 그게 토지 보상을 받으며 재산을 늘린 뒤로 부동산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인근 도시에 대규모로 재건축을 한다는 정보를 지인을 통해 들으시고는 땅을 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어머니에게 시골집을 팔고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낡은 아파트였고 25평짜리가 1억이 조금 넘는 아주 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시골집과 주변 땅을 정리하면 2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남편한테까지 전화를 걸어 재건축 기회를 잡으라고 당부하셨죠. 어머님이 시골집을 팔고 새로 살 집을 구할 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다세대 건물에 빈집이 있으니 그곳에서 사셔도 된다고 말하셨거든요. 사실 시어머님은 사돈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면목이 없다며 계속 그 집에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던 중이었습니다. 남편까지 나서서 어머님을 설득하니 결국 못 이기는 척 허락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새 거처를 마련해드리고 시골집과 소소한 땅들을 전부 정리하는데 반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며느리가 집안에 잘 들어와서 좋은 일만 생긴다며 고마워하셨죠.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너한테는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받기만 하겠니? 살면서 갚을 기회가 꼭 있을 거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사시던 낡은 시골집을 파는 게 오래 걸릴 것 같아 걱정했었는데 그 집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집을 지어 살고 싶다는 분들이 나타나서 무사히 매도했고 그 돈으로 친정아빠가 말한 아파트 2채를 매입했어요. 그런데 그 몇 달 동안 재건축 이야기가 소문이 났는지 1억 조금 넘던 아파트 가격이 1억 5천까지 올라버렸고 어머님 가진 돈이 2억 조금 넘는 돈이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1억을 보태 2채를 사드렸어요. 등기는 물론 어머님 앞으로 해드렸고 2채 모두 월세를 돌려서 당장 어머님 생활비에 보태도록 맞춰드렸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게 1, 2년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두고 한동안 잊고 살았죠. 그런데 3년이 지났을 무렵 아빠 말대로 그 아파트의 재건축이 확정되며 천지가 개벽을 하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이 순식간에 2배가 넘게 오르는 건 물론이고 부동산으로부터 아파트 사겠다는 문의 전화가 수십 통이 오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월세 주고 있던 세입자도 전화를 걸어와서 집을 매입하고 싶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장 돈이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님은 물론이고 남편 역시도 재개발 소식 이후로 맨날 입이 귀에 걸려 살았습니다. 아빠는 절대 팔지 말고 아파트 2채 모두 재건축이 끝난 다음에 몇 년 전세를 주고 있다가 시세가 안정된 후에 팔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에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집 두 채 중에 하나는 미리 팔아서 돈을 자기한테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거 나중에 판다고 얼마나 더 오른다고 그래. 그냥 지금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다니까. 재건축 들어가면 몇 년 걸리고 그때 되면 당장 팔지도 못해.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라. 너 그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전부 네 것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며느리랑 사돈 없었으면 애초에 살 수도 없었어. 엄마는 사돈 어른이 말씀하신 때가 오기 전에는 팔 생각 없다. 그러니까 두 채를 다 팔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하나라도 먼저 팔아달라니까? 지금 팔아도 3억이 넘는데. 엄마, 나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그거 지금 해준다 생각하고 한 채만 팔아서 놔줘요. 어머님은 남편이 집을 팔아서 자기한테 달라고 조른다며 제게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부부싸움이 있었죠. 남편은 자기도 그 집 하나 팔아서 투자도 하고 차도 바꾸고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어머님이 궁상맞은 소리를 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그 집을 산 게 당신 덕인 줄 알아? 원래 당신은 어머님이 어디서 살던지 하나도 관심 없었잖아. 우리 돈까지 보태서 어머님 명의로 등기까지 해드렸으면 당신도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주신다고 할 때 고맙게 받을 것이지 왜 지금 벌써 난리야? 우리가 부족하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돈 부족하면 당신 술이나 그만 마셔.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술 먹어서 너한테 피해 준 적 있어? 내 돈으로 내가 먹고 다니는데 무슨 상관이야? 진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그때부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 잔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요일이 되면 외박까지 하면서 술을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과 골프 치러 간다며 갑자기 2박 3일씩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제 눈치 보면서 조금씩 도와주던 집안일은 그때를 기점으로 아예 손을 놔버렸고요. 남편과 저는 당연히 사이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거의 날을 새고 술 냄새와 여자 화장품, 향수 냄새가 뒤섞인 채 새벽 3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신발 벗지 말고 그대로 나가서 살아. 술집에서 먹고 자고 해. 뭐? 나가라고? 여기가 네 집이면 다야? 너가 뭔데 남편한테 나가라 말아야? 꼴 보기 싫으면 너가 나가던가. 너무 화가 났지만 그날도 저는 남편이 사과만 하면 그냥 넘어가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반응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어떻게 한 방을 먹여야 하나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너 마침 말 잘했다. 나도 너랑 살기 싫은 거 알아?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그 돈을 좀 쓰면서 살아야 할 거 아냐? 너 때문에 우리 엄마까지 말이 안 통하고 돈줄이 꽉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 나 너랑 안 살고 싶어. 처음부터 장인장모는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 이참에 이혼하고 너랑 어울리는 집안 남자를 만나. 이제 큰돈도 생겼고 내가 왜 너랑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기껏 없는 집안에 시집 와서 희로애락 함께하고 살았더니 이제 와서 이딴 헛소리를 하면서 돌변할 줄은 몰랐죠. 하지만 아파트 두 채가 재건축을 한다고 가격이 올랐지만 그 당시 시세로 두 채 합쳐봤자 7억 정도의 돈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태도가 이렇게 변한다는 걸 납득하기 힘들었죠. 이 인간이 대체 왜 이러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남자가 여자에게 실증을 내는 순간은 바로 다른 여자가 생겼을 경우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의심이 가기 시작하니 남편을 몰래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꼬리가 밟혔습니다. 알게 된 것도 정말 웃기는 일이었죠. 남편 성격이 워낙 덜렁거려서 바람을 피워도 꼼꼼하게 감추질 못합니다. 남편 옷을 세탁하려고 하다 보면 노래방 라이터 같은 것들이 종종 나오곤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한 번은 어떤 모텔 이름이 적혀있는 라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이 인간이 가지가지 하는구나 싶었는데 그 이후로도 똑같은 라이터를 몇 번이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인간이 제대로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일단 그곳이 어딘지 확인해보니 저희 집에서 멀지도 않은 곳이었어요.
남편이 자주 가는 먹자골목 근처에 있었고요. 얼마 전부터 가끔 새벽에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와서 잠이 깬 적이 있었는데 분명 같은 번호였어요. 그 번호를 기억을 해뒀다가 제 폰에 저장을 해놨는데 분명 여자였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술 먹고 들어와서 골아떨어진 날에 남편의 핸드폰을 뒤졌더니 역시나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하나도 안 지우고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제 핸드폰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옮겨두었죠.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모른 척 오래 연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남편에게 바로 따져 물었죠.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남편은 자기를 의심한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여자 핸드폰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 전화기를 낚아채 빼앗아 갔죠. 그냥 잠깐 지나가며 알게 된 사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깊은 관계 아니라고. 저는 남편에게 평소 본인이 쓰고 다니는 카드 내역을 다 뽑아서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지하에 주차된 남편의 차로 가서 블랙박스 메모리도 뽑아서 챙겨두었죠. 나중에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의 카톡 대화 내용과 블랙박스에 남아있는 음성 대화 내용까지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죠.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에 저는 남편에게 당장 이혼하자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태도가 180도 돌변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겠네. 쓸데없이 일 키우지 말고 그냥 합의 이혼하자. 이 집도 원래 당신 부모님 거였고 나 돈 없는 거 알 테니까 위자료는 못 줘. 협의 이혼 좋아하네. 당신이 돈 없다는 건 말뿐인 거고. 난 당신 통장에 얼마 있는지 한 번 본 적도 없어. 바로 이혼 소송이랑 상간 소송 들어갈 테니까 각오해. 제 말을 듣고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맘대로 해보라더군요.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믿을 구석이 있는지 당당히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남편이 떠난 후에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말도 못하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드렸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이혼하자고 한다고 끝까지 어머님 며느리가 되지 못할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참말이니? 아니, 그 미친놈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과분한 마누라 얻었으면 하늘같이 모시고 살 것이지. 내가 갈 테니까 내일 하루는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어머님은 다음날 바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손에 커다란 봉투를 들고 오셨습니다. 내가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내 생각엔 우리 아들은 너를 품을 그릇이 못 되는 놈인 것 같다. 지가 지발로 들어온 복을 차는데 그런 놈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몰라. 이거 받아라. 어머님께서 주신 봉투를 열어 확인했더니 아파트 한 채 등기 권리증이었어요. 어머니,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이건 제 거가 아니에요. 아니다. 난 처음부터 이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사돈댁에서 살 곳도 마련해 주셨는데 더 바라는 건 욕심이지. 어차피 나중에 한 채는 네 앞으로 해주려고 했다. 어머님은 아파트 한 채를 저보고 가져가라며 당장 등기 이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남편한테는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선뜻 대답도 못하고 울고만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던지듯 제품의 서류를 주시고는 가버리셨어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그 아파트를 받기로 했어요. 어머님한테 받는 게 아니라 남편 몫의 재산을 위자료로 받는 셈 쳤고요. 그 전까지는 남편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괴롭히고 상간녀와 두 사람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니 억울했던 감정이 수그러들면서 그냥 빨리 남편과 갈라서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한 달이 다 되도록 남편은 집에서 자기 집만 쏙 빼갔을 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이혼해 줄 테니까 도장 가져와. 합의 이혼하고 깨끗하게 갈라서자. 언제는 소송하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마음이 바뀌셨나 보네? 좋아, 잘 생각했어. 남편은 바로 다음날 달려와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아예 같이 이혼 신고하러 구청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려나가 보니 남편이 씩씩거리며 들어오더군요. 야, 너가 우리 엄마 아파트 가져갔냐? 네가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맘대로 가져가?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나한테 증여해 주신 거야. 못 믿겠으면 확인해봐. 저는 어머님과 제가 부동산에서 정당하게 작성한 계약서를 남편 눈앞에 들이밀었고, 남편은 그걸 보고 손까지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집 현관에 엎드려 엄마를 부르며 절규를 하더라고요. 한참 뒤에 일어나 저한테 저주를 퍼부으며 돌아갔고, 나중에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어머님 댁에서도 난동을 부린 모양이었어요. 지가 뭘 잘했다고 저러나 생각할수록 분해서 변호사 상담 후에 상간소송 들어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남편보다 한 살이 더 많더라고요. 어머님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셨고, 자기 아들에게 소송 비용이나 위자료를 대신 내주거나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줄 생각 없으니 저보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소송의 승패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재판까지 가보나 마나였거든요.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상간녀에게는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고, 그렇게 저희 부부의 길고도 짧은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지만 어머님에게는 어떤 악감정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을 때도 어머님은 저를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며 좋은 사람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계속 안부 연락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머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